안녕하세요. 진재관입니다. 추사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다. 김정희와 세안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재관입니다. 평생 역사를 연구를 해왔고 이걸 교육으로 실천하는 일에 노력을 했습니다.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신문 기사였는데요. 제목을 보면은 마지막 가보인 세안도까지도 국가에 기증을 했다. 2대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앞에 보시면은 이 심사숙고 끝에 내놓기로 했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세안도를 가지고 있는 소장자가 마지막 한 점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마지막에 한 점인 세안도를 국가에 기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기념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추사 김정희 세안도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우리나라 조선 정조시대의 문장가인 유한준 선생님의 글을 유홍준이라는 분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곳에서 이 내용을 알려서 널리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 언제까지냐면은 2021년 4월 4일까지 세안전이 열립니다. 실제로 이 문화재는 아는 만큼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거는 굉장히 나한테 의미 있는 작품으로 와닿지만 모르면은 그냥 많은 그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세안도가 국보 180호로 그만큼 유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에는 어떤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사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추사체가 떠오르죠. 그리고 제주도에 유배를 했다 등등 많은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추사의 추사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많은 서예가들은 자기 나름의 글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안진경체라든지 아니면은 왕이지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은 한석봉이죠. 떡장수 한석봉, 떡장수 어머니를 둔 한석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석봉체 하면 요즘에 그 천자문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사체, 이거는 이제 그 김정희라고 하는 이분이 개발한 글씨체인데 다양한 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그 가장 정자체와 흘림체 등등 많은 글씨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추사체라고 하면은 그 특징이 마른 겨울나무 가지를 꺾어서 힘껏 눌러서 긋는 획과 그 다음에 제비꼬리 같이 날렵하게 흐르는 그 가로선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추사체를 연구해서 글씨체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사체가 워낙 독특한 글씨체이기 때문에 때때로 다른 서예가들도 이 추사체로 글씨를 써서 실제 추사체의 작품이 진본인의 가짜네 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인물이 허소치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허소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치라는 호를 가진 사람은 허련입니다. 원래 이름이 허련인데 이 사람이 그 당나라 3대 시의 대가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냥 알고 있는 이태백, 이백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두보, 그 다음에 왕유입니다. 그래서 이 허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유를 본받아서 이 사람의 그 영향을, 이 사람을 흠모해서 자기 이름을 허유로 바꿔요. 근데 이 사람은 추사 선생의 제자입니다. 추사가 단순하게 그냥 그 글의 작가 또는 글씨의 대가만이 아니고 그림에 있어서도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허유라고 하는 이 인물은 실제로 저기 진도에 운림삼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자기의 화실을 차려놓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 항맥을 만든, 문인화의 항맥을 만든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전체적인 차례를 보겠습니다. 세안도의 주인들, 이렇게 얘기를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세안도 주인들이 많이 바뀌면서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세안도가 점점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세안도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도대체 뭐라고,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느냐, 특히 이 한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건축가 승효상이라고 하는 현재 그 생존하는 건축가인데요. 이 사람이 제주도에 추사관을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추사관이 세안도에 나와 있는 건물에 본따서 추사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추사의 일대기, 추사가 어떠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결국은 추사체도 만들고 세안도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보고 추사의 말년은 어떻게 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져 있는지, 이렇게 해서 5가지 주제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안도의 주인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부제로 붙여놓은 내용은 세안도는 소장자인 주인의 마음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세안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안도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작품인지를 스스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일반 미술 작품처럼 시중에 내다 팔거나 아니면 남한테 쉽게 보이거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 간직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갈 때 정말로 그 물건을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를 스스로 판단해서 그 사람한테 무상으로 기증하고 넘겨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안도의 주인들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결국은 오늘날 세안도가 우리 손으로 전달되게 하는 하나의 그 이야기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안도는 제자 이상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상적은 김정희의 제자입니다. 이상적은 이 당시에 최고의 역관이었어요. 그래서 역관하면은 지금 말하면은 통역관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 말과 달라서 글자로는 뭐 한문으로서 서로 많은 필담이 가능했지만 통역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신들이 중국의 행사 때마다 건너가게 되는데 이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을 통역해주는 통역관이 필요했던 거죠. 당대 최고 역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12번이나 이 통역관으로서 중국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데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경은 당시에 청나라 수도였고요. 당시에 연경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베이징, 중국의 현재 수도입니다. 이상적이가 연경의 이제 사행으로 따라가서 사신으로 이제 통역관으로 사신 일행과 같이 따라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학자들과 교류를 하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수집해다가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는 추사에게 전달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죄인과 유배지에 가 있는 죄인과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걸 빌미로 해서 탄핵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죄인으로 같이 물릴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추사와 가까웠던 사람들이나 또는 가까운 친구들이라도 일단 죄인이 되면은 가까이 접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은 멀리 연경까지 가서 거기서 귀하게 얻은 책들을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는 추사에게 배에다 실어가지고 보내요. 그거는 실제로 당시에 워낙 우리나라에도 책이 귀했던 학문의 책을 구해오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시에 세력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면
그거에 대한 보답이 굉장히 크고 자기 출세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물건들이었는데 이거를 그러한 사람들한테 보내주지 않고 남들이 조심스럽고 꺼려하는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는 추사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추사 입장에서는 이건 이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의리의 사람이고 너무나 고마웠던 인물이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1843년에 만학집이나 대운삼방정구와 같은 책들을 구해왔고 그보다 1년 뒤에 또 가서 황조 경세 문편이라고 하는 120권 79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책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오늘날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책과 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책을 뭐 술에 가득 실어서 한 술에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굉장히 대규모의 책의 볼륨이 큰 많은 책들을 그 배에다가 실어서 제주도에 있는 자기의 스승 추사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통역과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영경에 가서 청나라 학자들과 이제 교류를 할 때 그 문인 학자들이 이 이상적이 쓴 글들을 모아서 만든 문집을 청나라 학자들이 청나라에서 간행을 해줍니다. 그게 은송당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이 통역도 뛰어났지만은 문인 학자로서도 상당히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추사한테 그런 책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상적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세안도가 이상적의 제자한테 다시 넘어갑니다. 그게 이상적의 제자 김병선이었고 김병선도 역시나 역관이었어요. 그리고 김병선의 아들이 김준학입니다. 그래서 김준학이 결국은 이제 세안도를 오늘날 모습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이게 표구를 처음에는 이제 그 이상적이 첫 번째 소장자인 그 이상적이 그거를 청나라로 가져가서 학자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 학자들의 그 뭐 덧글이죠.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표구를 했고 2차 표구하면서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그 세안도의 모습을 어느 정도 틀을 맞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그 그림과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 김준학이 이거를 결국은 팔아요. 소장을 계속 못하고 이제 시중에 매물로 내놓고 이 시중에 내놨던 이 매물이 당시에 그 일제시대 때죠. 그 세력가였던 민영휘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민영휘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휘문고의 설립자, 휘문고등학교 설립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돈 주고 사서 가지고 있고 그게 그 아들 때로 넘어가요. 민영휘 아들. 근데 이 민영휘 아들도 이것을 다시 매물로 이제 내놓게 돼요. 결국 이제 이 작품이 제대로 된 어떤 학문적 연구의 토대를 갖춘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 게 일본인 학자입니다. 일본인 학자 후지츠카 치카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경성제대 지금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 뭐 서울대학교의 전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추사 연구가예요. 그래서 추사 연구가로서 그 당시에 추사와 관련되는 작품 주로 이제 인사동에 나가서 작품이 있다 그러면은 막 수집을 했어요. 이것저것 막 닥치는 대로 거의 수집을 해서 연구를 해서 이 소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때 세안도가 매물로 나온 걸 이 학자가 그거를 소장을 합니다. 소장을 하고 나니까 이 손재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다음 이 세안도의 주인인데 손재형은 이 서해 갑니다. 그래서 이 세안도를 소장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제 갖고 싶어서 돈을 싸들고 가서 이 후지츠카 치카시한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때는 그걸 소장을 자기가 추사를 자기도 굉장히 추사를 사랑한다.
존경한다. 그래서 이거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이 당시가 태평양 전쟁으로 굉장히 막바지에 치닫던 이 시기에 이 후지츠카 치카시가 이 세안도와 이 추사와 관련되는 서적 자료,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일본으로 귀국을 해버립니다. 그 소식을 알고 손재영이 이제 일본을 또 쫓아가요. 이 얘기 이제 다음 인물로 넘어갈 거고요. 이 후지츠카 치카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그 아들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후지츠카 치카시의 아들이 이제 악기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 이분이 아들이고 이분이 치카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제 사진이 하나 나와 있어서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는데 이 악기 나오는 치카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손재형이 이제 이거를 이제 일본까지 쫓아가서 세안도를 달라, 세안도를 나한테 넘겨라, 팔아라 이 얘기를 하니까 이 후지츠카 치카시라는 분이 네가 그걸 그렇게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줄을 그 정성을 알겠다. 그렇지만 나도 좋아하는데 일단은 내가 죽은 뒤에 절대 이거를 남한테 주지 말고 아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당부를 하는 거예요. 손재영한테 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손재영은 그걸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나한테 좀 넘겨달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넘겨주는데 이 참고로 후지츠카 아키나우라고 하는 이 분은 2006년 2월 과천시에 2,700여 점의 자기 아버지가 수집했던 자료를 무상으로 기증을 합니다. 무상으로 과천시에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걸 막 정리를 하고 돈도 들였지만 또 그 추사에 대한 연구를 하라고 20만 엔을 기부를 해요. 이게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자료만 기증한 게 아니라 거기에 연구 자금까지도 다 돈으로 지불하는 이런 정도로 이 추사에 대한 어떤 뭐 애정과 그리고 추사에 대한 어떤 그 관심과 사랑을 존경을 가졌던 일본인 학자 부자죠.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결국은 앞에서 말했듯이 손재영의 간청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인물은 역시 손재영이 되겠네요. 서예가 손재영의 손으로 소전이라는 호를 갔는데 이 서예가 손재영이 대략 어떤 사람이냐 보면 이 오른쪽에 밑에 그 비석이 하나 보이죠? 벽파진 전첩비입니다. 우리가 되게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아시잖아요. 12척의 전선으로 적선을 막 물리쳤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명량이라는 그 해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전첩비입니다. 그래서 충무공 벽파진 전첩비는 명량 대첩을 기념하는 하나의 그 비석인데 이 비석에 비문을 썼던 인물이 서예가 손재형입니다. 그 정도로 서예가예요. 유명한 당대 아주 대단한 서예가였는데 이 사람은 또 하나 참고로 알아둘 거는 되게 그 중국에서는 이 서예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예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중국에서는 서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본은 뭐라고 그럴까요? 서예를 일본은 서도라고 그래요. 이 도라는 글자, 이게 도, 뭐 태권도, 뭐 유도할 때 그 도. 이 약간의 그 정신수양 쪽으로 자꾸 이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일본의 문화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거를 서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법, 서도, 서예 할 때 한국에 고유한 서예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정착시킨 인물이 서예가 손재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그 글씨들이 이제 곳곳에 이렇게 손재형의 글씨들이 보이는데 그 옛날에 국정교과서에 뭐 그 교과서 맨 앞에 그 과목 책 이름 있잖아요. 국어라고 쓰여 있는 거 또는 뭐 수학이라고 쓰여 있는 거. 이게 손재형의 글씨라고 그래요. 그리고
샘터,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잡지였죠. 샘터 또는 뭐 바둑 등등 어떤 그 잡지나 아니면 교과서의 표지의 글씨로 많이 쓰였던 그 인물이 손재형이었습니다. 1943년에 세안도 구입을 위해서 의뢰했지만 거절당했다. 이게 그 일본인 학자한테 돈 싸들고 가서 이걸 저한테 파세요.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상황이었고요. 1944년에 그 후지스카 치카시가 일본으로 세안도를 가지고 귀국하니까 일본으로 따라 들어가서 매일 100일간이나 간청을 했다 그래요. 매일 집에 찾아가서 이걸 주세요 하고 거기는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면 다음날 또 가고 해서 100일간이나 했어요. 우리나라도 100일 지성이면은 감천을 하잖아요. 100일 기도도 많고. 실제로 아마 그 정도로 이분이 그 세안도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일본인 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대 나라 물건이고 조선 사람의 물건이고 조선 것이다 이거죠. 그대가 나보다 이 작품을 더 사랑하니 가져가라. 이 말을 하면 돈 얼마 내라고는 못하겠죠. 결국은 이 소장자가 세안도의 소장자 주인들은 이 소장자의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돈 주고 물건을 넘겨주는 물건이라고 이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면 줬지 돈 주고 이걸 팔 수 있는 물건 그 정도의 값어치는 이미 넘어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져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좋아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갖고 있다가 뒤에 이분도 여기 세안도의 길이를 늘리는 그 일에 좀 더 기여를 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안도의 내용 구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유명 인사이고 또 서예도 또 뛰어난 학자로 명성이 억하다 보니까 정계 진출을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 후지츠카 치카시가 이 세안도를 손재형한테 넘겨줄 때 이 물건은 절대 팔지 마라. 무상으로 넘겨주면서 이거는 파는 물건이 아니다.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하고 약속을 하면 이 물건을 넘겨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손재형도 이 물건이 얼마나 소중한 거 알고 이거를 뭐 돈이 필요하면 팔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했는데 정계 진출을 위해서 당시에 그 사채업자한테 이걸 담보로 저당을 잡았어요. 근데 정계 진출을 해서 아마 그 성공을 했더라면 또 다른 형태로 해서 돈을 또 확보를 해서 이걸 되찾았을 텐데 이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안도를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갚지를 못했다 보니까 되찾지를 못했겠죠. 그래서 이 물건이 이제는 그 다시 또 매물로 나왔다는 거죠. 사채업자가 이제 매물로 내놨고 그것이 당시에 개성 상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개성 갑부의 수집품으로 들어갑니다. 수집품 목록이 돼요. 손색이라고 하는 개성 상인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재산을 가지고 고서화나 서예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집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다 보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거를 뭐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1973년 고사와 200여 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서강대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이분도. 근데 물론 이게 그 세안도가 기증된 건 아니고요. 이분이 그 끊임없이 수집했던 그 많은 물건들,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뭐 기증서라고 돼 있고 서강대 총장입니다. 서강대학교 총장한테 주는 거고 뭐 석포라고 돼 있네요. 손색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기증서를 줘서 이제 서강대가 당시 박물관을 다시 이제 개장을 했는데 그 기념으로 여기다가 기증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손창근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이제 서강대에 기증을 했고 수집한 것들을 그 아들이 또다시 이제 그걸 국가에 기증하는 일을 벌이는데 2018년 304점을 국립박물관에 1차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한 점을 기증을 못합니다.
그 한 점이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예요. 그만큼 아까운 거예요, 이거지. 304점이 넘어가는데 한 점을 남겨놨다는 거죠. 근데 이 세안도 한 점을 이제 그 기증을 못하고 그냥 아까워서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인이 그 한 점 마저 기증을 하지 그걸 왜 갖고 있느냐라고 이제 주의해서 했고, 실제로 이 물건이 워낙 귀한 물건이라 한 개인이 수상하기에는 참 벅차기도 하고 나라의 기증을 어차피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이 당시 상황이 이분의 입장에서는 막 주는데 한 점 남겨놓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2020년 1월에 세안도를 국가에 기증을 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 사진은 그 세안도 기증한 것 이전에 304점을 국가에다 기증했던 그 기념 사진이에요. 국립박물관장과 손창근이라는 그분의 사진입니다. 2020년 드디어 국보 180호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넘어갑니다. 기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국가의 문화재들을 수집했던 문화재들을 국가에 기증한 그것에 대한 공로로 당시 현재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분한테 우리나라 첫 금관 문화훈장을 수상했어요. 문화훈장으로서는 가장 상급이고, 그리고 이분이 첫 번째 수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거꾸로 계속 덧어가면 이분의 기증은 이것이 그 처음이자 끝은 아니었어요. 기존에 이미 2018년에 했던 얘기는 말씀드렸고, 2017년에도 50억 원 상당의 건물 그리고 1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 1,000억 원대의 산림 약 200만 평, 남산 면적의 2배 면적이라는데 이걸 산림청에 이미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축적이 돼서 결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금관 문화 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8년에도 이미 국립중앙박물관에 연구기금 1억 원을 기부를 했었네요. 자, 이제 세안도의 구조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세안도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이죠. 요게 가장 그냥 익숙해요. 이거는 세안도의 원래 추사가 제자 이상적한테 해줬던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원래 세안도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작품이라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 많은 학자들이 또는 많은 화가들이 남긴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작품의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작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많은 스토리와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덧붙어요.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작품의 그 주인들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세안도에 그 덧붙이는 글들, 감상기죠, 감상문, 이런 것들이 계속 덧붙여서 오늘날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세안도의 가치를 높이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세안도의 역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말을 덧붙였냐면, 명작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간다. 그러니까 세안도의 오늘날의 이 모습, 국보 180호에 들어가 있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무가지보, 가치를 셈할 수 없는 국가의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원래 작품인 이 세안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덧붙여지면서 역사성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안도가
우리한테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겁니다. 세안도의 전체 구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그림은 본래 그 세안도의 그림이 있고 작품명이 있죠. 세안도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세안도 그림, 그 집에 소나무와 잣나무 세 그루가 서 있는 그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주고자 하는 이상적에 대한 하나의 그 내용을 쓴 그 일종의 편지글 비슷한 그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품명, 이걸 제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받을 이상적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글, 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이게 한 7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70cm 정도. 근데 이게 스토리가 붙으면서 어느 자그마치 얼마가 되냐면 14.7m. 70cm가 14m가 더 붙어서 그에 덧붙이는 글들이 훨씬 커져 버리는, 그러면서 그 속에 많은 스토리들이 담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1차 표구는 이상적입니다. 이분은 세안도를 받고, 추사 김정희가 준 세안도를 가지고 중국의 연경의 사신으로 따라가는 통역관으로 따라가서 중국의 학자들한테 이걸 보여줘요. 근데 당시에 그 추사 김정희는 장래가 촉망되고 굉장히 인기 있는 조선의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가 자기 아버지가 연경의 그 사신으로 갈 때 따라가서 중국의 그 유명한 학자들과 교류를 해요. 그때가 추사가 24살 때였는데, 이때 그 중국의 학자들이 추사의 뛰어남과 재능을 보고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 조선에 이렇게 뛰어난 젊은 학자가 있구나, 거의 천재 같은. 그래서 그때 그 중국의 그 유명한 학자들이 상당히 이제 그 추사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그 사신들이 종종 많이 가잖아요. 1년에 한 두세 번씩 갔는데, 그럴 때마다 이 편지가 자유롭게 왕래가 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서로 간의 그 교류, 우정이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우정이 돈독해지는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진 거였어요. 이게 말은 안 통하지만 그 서신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통하는 그런 시대였었으니까. 그래서 이상적이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청나라 학자들한테 보여줘요. 이게 당신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고 궁금해했던 이 추사 김정희가 나한테 만들어준 작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추사는 저기 제주도에 있는 고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식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보니까 추사가 그 제주도에서 그 황량한 그 제주도 바람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느낌이 이 추사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사를 알고 있고 추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그리고 그동안에 교류를 했던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사를 응원하는 글, 또는 추사를 그리워하는 글, 또는 이 작품에 대한 글, 이게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청나라 학자들이 써줘요, 글로. 이게 글로 써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이상적이 그 중국에서 아마 표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거를 이제 표구를 해요. 이게 뭐 그런 표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국의 베이징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는 더 잘했을 테니까. 그리고 그때 한국에 와서 표구할 이유도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때 그 청나라 학자들 13명 것이 이 추사 세안도 뒤에 이렇게 붙어요. 주르륵 붙고, 그리고 앞에 그 두루마리가 이제 그 제목이 붙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두루마기에 그 하나의 그 표, 이름표,
그게 이제 그 완당 세안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당시에 그 청나라 13명 중에 한 명이었던 장목이라는 사람이 쓴 글씨로 완당 추산도라는 그 두루마리에 표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13명의 글을 붙여서 하나의 완성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상적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가서 아마 추사한테 이걸 보여줬을 거예요. 이 추사도 청나라 학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했을 거고 청나라 학자들이 이 추사 선생님이죠. 스승님한테 이러이러한 글들을 보내면서 응원하고 그리워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표구는 김준학입니다. 이상적의 제자, 그 제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었죠. 김준학이라는 사람이 완당세안도라는 이름을 다시 써놓고 거기에 글을 씁니다. 그리고 아마 청나라 학자들이 보낸 글들이 이상적이가 돌아올 때 써준 것도 있고 그 뒤에 몇 명은 다른 게 집에 가서 이제 써가지고 다른 그 사신들 통해서 아마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나라 3명의 찬을 덧붙여요. 이게 빠졌던 원래 16명 거였는데 13명은 1차 표구 때 붙었던 거고 그 다음에 2차 표구 때 3명 빠진 거를 붙였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감상문을 써요. 중간, 앞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차 표구는 손재형입니다. 일본의 후시스카 치카시에 찾아가서 직접 그거를 전달받았던 인물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당시에 그 우리나라 학자들 3명의 글을 받아서 또 다시 표구를 해서 늘려요. 그래서 오세창 대단한 그 서예가였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부통령 이분도 역시 서예가였고 그 다음에 정인보라고 하는 학자 이 3사람의 글을 또 받아서 이거를 뒤에다가 다시 붙입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14.7m가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할 거는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세안도에 대해서 뭐 직접 박물관에 가서 보든 아니면 동영상을 보든 볼 때 그 용어들이 굉장히 이제 자꾸 헷갈리게 설명을 해요. 먼저 용어를 참고로 받으면 제0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많이 씁니다. 이게 그 세안도에 붙은 덧글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뭐 이걸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불러서 쓰는데 제0 할 때 이 0이라고 하는 글자는 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청나라 13명이나 아니면은 그 뒤에 3명이나 그다음에 정인보, 오세창 이런 분들의 글은 시도 있어요. 이게 제0이 완전히 틀리는 건 아닌데 어느 분은 시를 남겨서 보내줬고 어느 분은 산문을 남겼어요. 어느 분은 두 가지를 같이 썼어요. 글도 쓰고 시도 좋고 그리고 어떤 분은 산문만 남기고 그러니까 이걸 제0이라고 하나로 말하기에는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오고 사람에 따라서 달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찬문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따금씩 나옵니다. 이 덧글을 13명 또는 뭐 뒤에 합쳐서 19명이죠. 이 덧글을 찬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찬문은 실제로 그게 산문을 말하는 건데 제0이 시를 말하듯이 이거는 산문을 말하는데 이건 또 산문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또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쉬운 말로.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게 맞냐? 저는 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 본래 그림은 제라고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제명 작품이죠. 그 다음에 제화, 제8 이게 이제 추사 김정희가 맨 처음에 썼던 작품을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제명이 또 나오잖아요. 2차 표구. 이게 이름을 추사 김정희는 이거를 세안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김준학은 그 앞에다 또 이름을 붙일 때 완당 세안도 이렇게 붙였어요. 그것도 역시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제사, 그리고 청나라 사람들 거는 찬 또는 뭐 제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으로서 적당하다. 전체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은 이게 하나의 화면으로 안 잡혀요. 당연히 워낙 기니까 14.7m를 이렇게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요 표지에 요게 이제 두루마리에 나와 있는 이게 장목이라는 사람이 두루마리 할 때 청나라에서 이제 그 처음에 가져올 때 그 이름을 붙여서 이 표를 붙인 거, 이걸 제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이제 그 김준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당 세안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완당 세안도라고 썼고, 여기에 글을 썼어요. 이게 이 제명 제사예요. 그리고 나서 원래 작품 세안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건 많은 학자들이 써붙인 하나의 그 감상글 또는 응원글, 덧글이에요. 이걸 제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이분이 여기도 썼고 여기도 했고 두 군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끝부대에 붙인 게 아니고, 이게 김준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구를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니까 중간에도 자기 글을 하나 남겼고 마지막 끝에도 자기 글을 남겼어요. 이건 내 거다, 이런 표시였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자기 감상을 남겼어요. 근데 이게 그 뭐 후지스카 치카시로 갔다가 이제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손재영으로 갔잖아요. 손재영 이분이 세명 글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시영, 오세창, 정인부, 세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뒤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14.7m가 됩니다. 발문. 이 발문은 어느 것을 발문이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추사 김정희가 그림을 그리고 뒤에다가 그 이상적한테 주는 글 메시지잖아요. 그 내용을 간략히 한자로 되어 있는 거 간략히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보면, 지난해에는 만학과 대운 두 문집을 보내주더니 올해는 우경의 문편을 보내왔다. 이는 모두 세상에 흔히 있는 것도 아니고 천만리 먼 곳으로부터 사와야 하며 그것도 여러 해가 걸려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단번에 쉽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 가서 이 서적들을 수집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고생 많이 했다. 수집하는 것 자체도, 그 얘기고요. 그대는 많은 고생을 하여 겨우 손에 넣은 그 책을 권세가에게 기증하지 않고, 권세가한테 줬으면은 당신이 참 돈을 받거나 아니면 좀 더 출세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받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바다 바깥에 제주도에 와 있는 초라한 나한테 이걸 보내줬구나.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세한연의 송백지 부조다. 워낙 유명한 글이에요. 논어의 자한편에 나오는 문구를 여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세한, 해가 바뀔 때의 추위예요. 그러니까 세한이 돼야, 세한이 된 후에야 지독하게 추위가 와야만이, 지는 손 안 다눠주시고 소나무와 잣나무예요. 소나무와 잣나무가 입이 치지 않고 시들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러니까 따뜻한 여름에는 모두 다 입이 푸렇고 다 잘 자라요. 그래서 뭐가 정말로 겨울에도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나무의 수종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추워지면 그때서 변함없는 나무, 대개 이 소나무와 잣나무 이런 것들은 선비들의 입장에서는 지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다는 말을 인용을 했어요. 이 얘기는 당신이 바로 소나무와 잣나무 같이 지조 있는 사람이다. 고맙다. 이 얘기겠죠. 그대와 나의 관계는 전이라고 더한 것도 아니요
전, 이전. 이게 실제 이 추사 김정희는 대단한 집안의 명문가입니다.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을 보냈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줄줄이, 그러니까 자기 그 할아버지가 영조대왕의 공주와 결혼을 해요. 부마죠, 부마.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명문가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계속 적어도 지금 말하면 장관급 판서 등등을 하는 아주 대단한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나라에서 특별히 더 관리하고 밀어주는 그런 집안이니 실제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도움을 받을까 하고 막 구름처럼 집안에 몰려들 거 아니야. 가까워지려고 막 여러 가지로 하고. 그런데 지금은 후는 완전히 죄인의 몸으로 그 제주도에 귀양가 있잖아요. 이정 되면 이제 혹시 자기한테도 불똥이 튈까 해서 다들 피하고 꺼리고 막 그렇게 할 때 이것이 후입니다. 그런데 전이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그때 갈 때마다 책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고, 뒤라고 해도 꺼려하지 않고 계속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나라 문인 학자들의 제찬, 16명의 제찬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참고로 그냥 16명 걸 다 하기에는 너무 많고, 참고로 장목, 이분이 쓴 글을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목이라고 하는 분은 앞부분에 그 두루마리 처음 만들 때 그 두루마리에 그 표지를 붙인, 제첨이라고 하는 표지를 붙인 인물이었어요. 완당 문화 학행이 뛰어난 제자, 이게 이상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적에 대한 평도, 이게 학문적인 뛰어남도 이때 중국의 학자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제자인 뛰어난 제자가 자신의 인물을 띠고 연경에 왔네. 내가 완당 친구라는 걸 알고 있기에 소매 속에 송백, 세안도죠. 송백 그림 꺼내놓았네. 푸른 물결 넘실대는 큰 바다 남쪽. 온통 물만 가득한 머나먼 그곳. 공경이 노안의 저서를 보내. 이게 하나의 그 선물로 이 제자 이상적을 통해서 내가 책을 한 권 보내줄 테니까, 그 얘기죠. 완당의 심사를 위로한다네. 보내서 위로한다. 이렇게 이 분의 그 제찬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문인 학자 오세창이라는 분이 쓴 제찬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재영이 홍인보, 오세창, 이시영 3명의 제찬을 받았는데 워낙 내용들이 많아요. 그중에 오세창이 쓴 글의 일부분만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대전, 이게 태평양 전쟁 얘기죠. 2차 세계대전. 전운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소전 손재영 군, 오세창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어린 젊은이였겠죠. 손재영 군이 훌쩍 대한해협을 건너가 많은 돈을 들여 우리나라의 진귀한 물건 몇 가지를 되찾아왔는데 그 많은 것 중에 가운데 하나가 이 세안도는 실질적으로는 무상으로 남한테 팔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손재영한테 무상으로 넘겨줬던 물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국부를 아끼는 선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잘하고 잘했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건축가 승효상의 추사관 건축 얘기입니다. 승효상은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데요. 이 빈자의 미학을 통해서 이 사람의 건축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빈자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가난한 자, 아니면 비어있는 자. 이 두 가지를 다 사실은 갖고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뭐 채우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철학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묘역의 설계자이기도 하고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 해외 활동으로도 여러 가지의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제주도의 추사가 맨 처음에 유배 생활을 했던 곳에 이 추사관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건물이잖아요. 세안도에 나오는 건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건물과 요게 닮았잖아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모티브가 돼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주도에 가시면은 이 세안도와 이 추사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이 추사관의 관람을 마치고 바로 나오면은 실제 추사가 그 유배 생활을 했던 유배 그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그곳을 한번 들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추사의 파란만장한 삶. 네 번째 얘기입니다. 경화세족에서 제주도에 위리안치된 죄인이 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화세족이라고 하는 것은 경은 서울입니다. 당시의 수도. 한양에서 아주 잘 나가는 화려하다는 화자죠. 세력이 있는 가문에서 제주도의 위리안치라고 하는 것은 그 유배 중에서는 가장 혹독한 형벌인데요. 울타리 주위에다가 가시나무를 심어서 울타리 밖으로 아예 못 나가게 만드는 한 집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두어지는 생활이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이 가고 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불행한 것 3가지, 행복한 것 3가지 참고로 한번 봐두자는 겁니다. 중국 북송 유학자였던 정이란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소년 시절 과거급제하고 부모 형제의 권세가 대단하고 재주와 문장에 뛰어난 것. 이것이 인생의 3가지 불행이다. 우리는 이것이 인생의 행복의 토대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참고로 그냥 이 추사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 3가지 가졌으면 좋겠죠. 두 번째가 못 배우고 병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 그건 불행일 것 같은데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 파나소닉 창립자의 글이네요. 경화세족의 장손으로 출생을 했다. 그 고조 할아버지 금은경 영의정을 누렸습니다. 역시 그 영의정의 아들을 데려다가 영조 임금이 사위로 삼았네요. 그래서 그 증조부가 김한신이 영조 임금의 옹주를 데려다가 화순옹주였죠.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왕실과 결혼하면은 벼슬을 주는데 그걸 월성위라 그래요. 그래서 월성위가 사는 그것을 월성위 궁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개 이 공주나 이런 사람들을 뭐 지방으로 멀리 그냥 시집 보내서 멀리 떨어져 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도 근방에다가 집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활을 가까이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도 근방에 월성위 궁이라고 하는 실제 거주지가 김한신의 거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그 자기 집이 그 예산의 고택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할아버지입니다. 김미주. 판서를 보냈어요. 이게 판서라고 하면은 뭐 지금 말하면 장관급이에요. 이게 영의정 바로 아래에 있는 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아버지도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에요. 집안 자체가. 그리고 당시에 그 왕이 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뒤에서 배경으로 봤으니 얼마나 또 대단한 집이겠어요. 7살 때 큰아버지의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큰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모실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그 영조 임금의 딸이 나오잖아요. 이게 거기에 대가 끊기는 거는 굉장히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이 추사 김정희가 거기에 이제 양자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통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월성위가 머무는 곳, 월성위궁이죠. 여기에 주인이 돼요. 여기에 이제 자기가 대를 이어서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고 12살 때 양부가 사망했고 할아버지 사망했고 그러다 보면은 대개 이 당시에 그 남성 중심으로 집안이 운영이 되잖아요. 월성위가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 12살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권한은 많이 가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외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15살 때 결혼했고
16살 때는 자기를 직접 낳아준 친모마저 결혼했네요. 그리고 실학자인 박제가와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교분이 있습니다. 작제가 사망했다고 되어 있고요. 20세 때 아버지 댁과 급제하고 한산이 씨 사망했고 등등 나오고요. 관직 생활입니다. 24살 때 관직이 조금 늦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연경 사행 나옵니다. 동지부사 자제 공간으로. 그래서 연경에 갔다고 하는 거는 이 당시에 그 연경에 있는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이 추사라고 하는 이 조선의 뛰어난 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심어줘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추사와 그 서신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그 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4살에 문과급제했고요. 형조 참판, 판게 지금은 차관급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요. 54세 때.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는 8년 3개월 1년 유배 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세도 정치가 막심하면서 결국은 이 추사의 집안이 경주 김씨 집안입니다. 근데 당시에 세도 있는 집안은 안동 김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파를 결국은 정계에서 탄핵하고 몰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2번에 걸친 유배 생활을 했고 71세에 타계를 했습니다. 추사를 아끼고 키운 대표적인 스승들 박제가 나오죠. 실학을 눈뜨게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뭐 이분에 관련되는 입춘촉 관련한 일화도 있어요. 최재공이란 그 당시에 그 정승이 관련되는 이야기도 있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추사가 맨 처음에 24살에 연경에 아버지를 따라서 그 사행으로 갔을 때 교류했던 학자들인데 이분들과 만남이 굉장히 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편지를 통해서 이분들과 교류를 합니다. 주 인물 초이, 대둔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그 해남의 대응사입니다. 대응사의 차의 달인이고 초이와 끊임없이 친구 교류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대웅전의 글씨가 이광사 글씨였는데 제주도로 유배 가는 길에 보고 저게 너무나 그 세속적이다 해서 글씨 떼라고 하고 자기가 써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래도 옛날 그 글씨를 다시 걸으라고 했던 그 일화가 얽혀 있는 게 바로 이거고요. 권돈인 뒤에 가서 이제 그림자 같은 멋이라고 하는데 뒤에 영의정까지 가고 추사가 계속 유배 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이 주위에서 암암리에 이 구명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조인영은 그 풍산조 씨의 대표적인데 풍산조 씨도 이제 당시에 그 세도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김유근은 안동 김씨의 핵심 인물인 김조선의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워낙 그 집안이 빵빵하다 보니까 당시에 세도 가문의 자제들하고 막 교류를 해요. 활발하게. 그렇지만 워낙 그 세도 가문에서 탄핵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 분위기에서 이분들이 참 애를 많이 써요. 실제로 목숨을 구해주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유배 생활을 풀거나 하는 것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의 아들과 같은 세대예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과 실제 교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아들과는 교류가 됐고 일부 아마 그 평양에선가 그 다산 정약용한테 그 수선화 화분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체자들은 이상적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련은 처음에 얘기를 했죠. 소치 남종화의 대가다 얘기했었고 그 추사 김정희의 추상화를 그렸던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조일용이라는 사람도 그림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추사 김정희가 단순하게 글씨의 대가만은 아니고 그림에서도 또는 글에서도 시서화에 다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추사체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서예가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림과 글에 뛰어난 학자였다라는 겁니다. 세도 정치의 소용돌이로 2차례 유배 생활을 했다. 처음에는 제주도 정말로 그 먼 곳에 가면은 일단은 갇혀 있다는 것이 답답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죄가 그 세도 정치의 그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인정을 못 하잖아요. 거기서 또 억울함도 있고 해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이 속에서 결국은 그거를 자기 개인의 연마, 학문 연마에 매진해서 추사체를 완성하는 하나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경도 북청 유배 생활은 죽은 안치예요. 이게 위리 안치는 집 밖에 못 나가가 되지만 죽은은 자기가 속해 있는 주나 군,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훨씬 나은 거죠, 그나마. 그래서 함경도 북청 유배 생활에는 답사를 다니면서 황초령비 탐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답사도 다니고 뭔가 그 학문 활동, 이분이 이제 금석학이라고 그래서 그 비석문이나 뭐 이런 글씨에 대한 비문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일을 답사를 다니면서 실제 했던 인물이에요. 추사 제주 적거지입니다. 이게 추사관, 그 승려상이 졌던 추사관을 바로 나오면 그 바로 이 적거지. 적거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쉬운 말로 이게 한자어라서 좀 어렵고 낯설긴 한데 그냥 귀양생활이란 뜻이에요. 귀양생활했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걸 한자어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진흥왕 순수비, 그 북한산에 진흥왕 순수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누구 비석이냐, 이것에 대해서 참 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사 김정희가 가서 이 비문을 탐독을 해서 읽어내요. 그러면서 여기가 진흥왕이 세운 비석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이 모서리에 추사 김정희가 친구 누구와 와서 이것을 진흥왕 순수비 비석으로 밝혀냈다라는 글을 새겨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황초령비에 관련되는 건데요. 이 황초령비의 비석은 진흥왕 순수비인 거는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황초령이라는 꼭대기에 비석이 세워지는데 이것을 탁본을 요청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탁본을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탁본에서 계속 보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농사일에 방해되고 하니까 이 비석을 뭐 벼랑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황초령비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경계를 정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탁본을 찾아서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조각을 막 부서진 조각을 찾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원래 있었던 비석의 그 자리에다가 이걸 만들어서 비각을 세워요. 이게 이 황초령 비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딴 데 있는데 원래 여기가 황초령 비가 있던 곳이고 진흥왕 순수비가 세웠던 곳이니까 옛날 진흥왕 때 신라 땅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 역사적으로 그걸 밝히고 남긴 인물, 이런 정도로 역사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 식견이 있었던 거예요. 말년으로 갑니다. 말년은 뭐 2번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나서 그 과천에 초당이면은 그 기와집이 아니잖아요. 풀집이라는 뜻인데 초가집 같이 이제 자그마한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마지막 작품, 이게 과천의 추사 박물관이 현재 있는데 이거는 그 후지스카 지카시가 수집했던 자료들을 그 아들이 과천시에 기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토대로 만들어진 추사 박물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과천의 추사가 말년에 있었던 과지초당 그 자리에다가 박물관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서울에 그 봉은사가 있습니다. 봉은사의 판전이라는 글씨인데 당시에 그 봉은사의 주지가 이 경판을 판각을 완료하고 건물을 지어서 이제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현판이 필요해요. 그래서 추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추사가 자기 글씨를 남겼어요. 판전이라고. 뭐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추사체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추사의 글씨죠. 추사체라기보다도. 추사가 글씨를 남겼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71, 당시 나이 추사 71세였습니다. 과천, 과라는 건 과천을 말하고요. 병중작 이렇게 써 있어요. 과천에 있는 노인이 병중에 썼다. 그리고 실제 이 글씨를 남기고 3일 뒤에 추사는 세상을 떠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봉은사에는 이 판전 말고도 대웅전도 실제로 추사 글씨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오세창이라는 그 인물의 그 서예가도 거기에 그 현판 하나가 나와 있어요. 대도량이라고 하는 현판. 대웅전 맞은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추사 김정희 뭐 처음에 그 주제가 뭐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추사체를 완성했고 시서화 뛰어났다. 그리고 경학하면 이게 이제 경전이에요. 유교 경전, 논어맹자 중용대학, 시경 서경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금석학, 순수비 발견, 신흥왕 순수비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학, 너무나 성리학의 그 이론에 치우친 탁상 공론이 아니고 실제 국민들의 생활,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박제가를 통해서 이미 배운 제자였고요. 그리고 뭐 세도정제 소용돌이에서 유배 생활 2번 했고 중국의 특히 유명한 학자였어요. 중국에 알려진 학자들과 교류를 했고 중국에서도 이 추사에 대한 어떤 애정과 관심과 또는 그 학문적 깊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남긴 말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훌륭해도 결국은 그 추사가 만든 많은 작품과 추사체와 이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하늘이 준 것이 아니다. 이분이 남긴 직접 자기가 쓴 말로 내 글씨에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나는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미창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봇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애썼다. 고생해서 된 것이다. 머리가 뛰어난 하늘로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집안에 그 대단한 후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런 노력 끝에 자기가 한평생을 만들었고 글씨체를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추사 김정희 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추사구택 주변에 그 이분의 추사 김정희의 할아버지부터 뭐 여러 그 가족들의 묘가 있습니다. 이게 충남 예산의 추사구택 옆에 추사 김정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